네, 매주 목요일에는 조찬회동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순방 취재를 마치고 막 귀국한 분입니다. 박형광 겸공방송국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씹었네. 안 하던 거 하려고. 안 하던 거 하니까 씹었네. 네. 아유,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아우, 네. 진짜 긴 출장이었어요. 진짜 12일은 너무 깁니다. 10일은 12일이에요? 10일. 열흘. 7박 10일. 열흘은 너무 길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너무 이거 그래도 근데 쓸 게 많았던 취재 아니었나 근데 너무 싶은데. 좀 재밌는 취재였긴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게 성과가 굉장히 많았는데 보도가 많이 안 됐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취재 편의점에 갔어야 됐다. 보도는 취재 편의점. 그러니까요. 국내에도 현안이 너무 많았다. 진짜 현안이 많았다 싶고요. 예, 우리 7박 8일 7박 10일 순방 취재 다녀온 박형광 기자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타임쿡이 왕갈비탕 몸보신 하시라고 왕갈비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드세요. 조찬회동이기 때문에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 덩어리. 야, 근데 뼈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네,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으로 우려낸 진한 국물에 어르신들도 드시기 좋게 부드럽게 삶아낸 왕갈비가 들어있는 한국인의 힘. 타임쿡 왕갈비탕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에 뜨끈한 왕갈비탕 한 그릇이면 추위가 싹 달아날 만큼 속이 든든해지지요. 전통 방식 그대로 장시간 우려낸 구수한 국물 맛은 진짜 일품입니다. 여기에 대파 듬뿍 넣어서요. 드시면 따끈한데 이거 시원한 맛은 뭔지 아실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뜨끈한 국물에 왕갈비살 한 점을 올려서 김치나 깍두기를 얹어서 한 숟가락 푹 떠서 드시면 온 가족이 한 입에 흡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드시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런 맛 어디에도 없다. 사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한 왕갈비탕입니다. 왕갈비탕 한 팩 800g이고요. 1,800원. 이 집은 진짜 너무 싼 것 같아요. 요새 10,000원에 갈비탕 먹기 힘듭니다. 예. 최소 한 1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실질 그거예요? 포장돼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뜯은 거예요. 예. 자,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해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 팁 있습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를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드립니다. 꼭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말 시키지 마.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말 시키지 마. 야, 진짜 맛있어. 이분들 진짜 아침밥에 조찬회동의 진심인 분들이네. 정말 잘 드시네. 예? 국물도 진짜 맛있어. 다 뜯어먹고 있잖아. 아니 뼈까지 그렇게 흡입하실 필요가. 자, 두 번째 광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라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 맛의 고장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소문으로 시작해서 50년이 넘는 세월. 어떤지. 그냥 주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맛있더라고요. 진짜 박형광 너무 열심히 먹어가지고. 자, 티슈 드릴게요. 닦아가면서 드세요. 손가락. 많이 묻었나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참 조찬회동 잘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네,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운림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모두 27번의 수상 경력이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합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국내산 김치가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의 원재료와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액기스, 2년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그리고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최상급만을 고집합니다. 한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 시원한 맛,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양념에 제철 알타리임으로 버무려서 익으면 익을수록 나오는 깊은 맛이 일품인 총각김치. 진짜 맛있겠다. 수제로 담아서 차원이 다른 아삭시원한 맛을 11월 30일까지 이달 말일까지
제철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온림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내가 진짜 올림가를 네. 지금 1년 먹었잖아요. 네, 그래 1년 드셨습니다. 맛이 없는 김치가 없어. 다 맛있어. 어떤 김치를 먹든. 파김치. 이거 화요일도 해주세요. 화요일도. 화요일도. 게다가 조찬해동으로 와야 돼. 목요일이 조찬해동이에요. 진짜 고마운 게 네. 바꿔가면서 주잖아. 막 메뉴가. 배추김치만 먹으면 또 이제 약간은 지루했어. 질리거든.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예. 총각김치도 먹고, 네. 이제 뭐 다 먹어주는 파김치도 먹고 네. 너무 고맙다.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침 넘어갑니다. 아, 네. 진짜 맛있습니다. 김준일님 입 크기 짱 하나도 안 묻어요. 주문해야지. 예, 먹방인 줄 광고 잘하시네요. 이렇게 맛있게 보이네. 예, 이런 말씀. 광고가 점점 심해지는 듯합니다. 이게 저희가 목요일 날 예. 혼자 살면은 네. 이거 먹기 쉽지 않거든요. 갈비탕 뭐 안 혼자 되겠다. 먹으러 가기 쉽지 않아요. 박형광 기자 저기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예, 아침밥 먹을 수 결혼 안 한지 몰랐어. 있는. 어떻게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박형광 같이 잘생긴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는- 내비둘 수가 있어. 또왜 이러십니까 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선 넘지 말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자, 어쨌든 이분들 다 드셨어. 아니 7박 10일을 그때 뭐 먹었어요? 갈비탕 이런 거 안 줬죠? 진짜 뭐, 한식 메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한식이 김치가 그리웠던 7박 10일의 순방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중동 아프리카에서 금방 돌아온 그러니까 박형광 기자를 고생했다고 위한 위로해 주시는 것 같네요. 예,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예, 총각 무김치에 갈비탕. 제가 보기에는 딱 이거 엄마가 주는 밥상이다. 잘 어울려요. 네, 좋습니다. 최고네 최고.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13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돼서 지금 제작진께서 이거를 빼주시면 바로 저희가 잘 먹었습니다. 예, 박형광 기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거리가 많았는데 기사가 잘 안 나왔다. 박형광 기자가 볼펜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됐는데 이 방송국이라 그러니까요. 많이 아쉽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번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UAE에서는 사실 이번 순방의 전체적인 의미는 네. 중동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 비서구권 개발도상국의 시장이 클 것을 먼저 생각을 해서 네. 뭐 선점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꼬를 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UAE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강원식 비서실장이 먼저 미리 UAE에 가서 이미 칼든 행정청장이랑 논의를 먼저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0억 이상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150억 이상의 방산 협력을 하겠다. 방산 수출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네. 그리고 AI 분야와 관련해서도 MOU를 맺었는데 네.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가 1기가와트급이에요. 네. 1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것. 네. 그게 200억 달러의 규모의 사업입니다. 35조 원인 거죠. 네. 근데 이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AI 센터를 5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를 잘하면 당연히 따라오겠죠. 5개가. 네, 네, 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사실은 100조에 달하는 사업을 따낸 거고 네. 방산에서도 150억 불.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많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보도가 많이 안 됐다. 아쉽다. 그리고 이집트에 갔을 때도 사실은 이집트는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갔다고 해요. 정말로 왜냐 공식 방문이기도 했고 네. 국빈 방문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인사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네. 먼저 카이로 공항에 3, 4조 되는 그 공항의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맡아달라라고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야. 그러니까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네. 진짜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을 네. 엄청 한 거죠.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눈에 띄었던 거는 방산 협력을 방산 외교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중동 네, 아프리카 이번 순방에서. 그러니까 어딜 가든 방산 협력을 제일 우선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방산을 같이 하자.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저 왜 중요하다고 봤냐면 제 질문도 그런 거였는데 네. 방산 협력을 하면은 사실은 안보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보나 어떤 그런 기밀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지난 에이펙 때 캐나다하고 우리가
군사정보협정인가 뭐 이걸 또 맺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것도 방산협력을 위한 맞습니다. 포석이다. 네, 이런 네. 얘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산 협력을 통해서 어떤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제3지대?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네. 어떤 제3지대, 다자주의를 할 수 있는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질문을 받고 적절한 지적이다. 우리 박형광 기자 기내 간담회에서 질문했어요. 네. 예. 했습니다. 이번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을 처음 했거든요. 대통령 예, 출입하고 예. 이상호 선배하고 예. 장윤 선배 하시고 제가 이제 얘기했죠. 다음은 박형광이다. 제가 그래서 선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독한 그 일중독 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기내 간담회에서 예. 기자들이 질문이 소진될 때까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을 그만들 때까지. 훌륭하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리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대충 끊거든요. 그렇죠. 예, 곤란한 질문 안 받으려고. 그럼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윤석열은 그러지. 식사하셨어요? 맥주도 한잔 하셨어? 맥주도 한잔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그 훌륭한 성과가 있었고 네. 그 성과가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보도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중동 아프리카 관계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서구권 개발도상국. 네. 이게 글로벌 사우스가 2030년이 되면은 세계 GDP의 한 40%를 차지한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우리한테는. 예. 그리고 K컬처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아직까지 덜 받아들이는 곳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실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이 아프리카를 등한시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네. 하여간 좀 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다시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그리고 좀 실제로 들었습니다. 기자들도 이번에 많이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UAE에서는 굉장히 큰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UAE에 도착할 때 전투기가 UAE 영공 네. 들어서자마자 호위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UAE에서 떠날 때도 호위를 해줬어요. 그건 안 나와서 몰랐어요. 네, 그땐 5대가 왔거든요. 예. 그 왜 그랬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교민 간담회를 할 때 현지에서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여기 전투기가 호위해줬다는데 내가 잘 못 봤다. 앞쪽에 앉아가지고 기자들은 뒤에 있어서 봤을 텐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층에 있어요. 기자들은 1층에 있고. 그러니까 2층에 있고 앞쪽에 있으니까 잘 못 봤다. 왜냐면 꼬리 날개 뒤쪽으로 날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예정에 없던 호위를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대통령 보시라고. 보라고. 대박. 이번에는 날개 앞쪽으로 그리고 더 위쪽으로 날았어요. 대통령 보라고. 대단하다. 아니 근데 UAE 하면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소복 입고 머리 흔든 거. 근데 보니까 아이알라. 너무 충격 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묘지였으면 아니 근데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그때도 그분들이 나와 있긴 했더라고요. 예, 똑같은데 그때는 눈에 안 띄었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띄더라. 트럼프 왔을 때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최고의 대접을 할 때 원래 그걸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현장에서 그거 뭐 설명 같은 거를 좀 들었습니까? 직접? 그러니까 아이알라는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 환영의 뜻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약간 원래 그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하잖아요. 그게 어린 여성만 가능하답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부터 어린 여성분들이 최고의 손님이 왔을 때 하는 그런 춤이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눈에는 좀 기괴하게 보이는데 네. 이거는 정말 환영하는 뜻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박형광 기자가 뭐 월랑 현지에서 잘 취재해가지고 했으니까 제가 짧게 이제 하면은 요약을 하면은 역대 정부가 다 이제 외교의 어떤 포인트들 방점들을 찍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이제 북방 외교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동구권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수교를 맺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방 외교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동남아시아, 네.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네. 쪽에 이제 이쪽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안티 문재인 정책이 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다 끊겨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교는 어찌됐든 좀 연속성이 이어달리기다.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네. 좋은 거는 하고 본인이 또 그럼요. 방점 더 있는 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아세안 국가들이 상당히 섭섭해했다 한국에 대해서 이런 거고 윤석열 정부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나토 뭐 얘기하고 네. 한미일 이걸 너무 한미일 강조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적대적으로 되는데.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점은 당연히 이제 강고한 한미 동맹을 가지고 그리고 실용 외교로 이제 중국하고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제 통상의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수출 비중을 보면은 아시아가 55% 정도 되고요. 미국, 북미가 한 18.8%인데 다 그게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유럽이 한 13.7%. 근데 중동, 네. 아프리카 이런 데는 3%, 뭐 4% 이래요.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계속 이렇게 의존해서 네. 중국에 의존해서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변화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서 중동과 아프리카에 지금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치로 얘기해 주니까 너무 와닿네요. 팔로 개척. 예, 팔로 개척. 예.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50년 이상 무기를 만든 나라가 전 세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북한 때문에 만들어왔잖아요. 예. 남들이 뭐라고 못했잖아. 계속 만들고 계속 예. 테스트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천궁2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대공 미사일을 이미 수입을 그쵸. 했어요. 예. 사우디도 이미 수입을 예. 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지금 방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한 번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런 그쵸. 시스템까지 같이 파는 거야. 시스템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가서 손질도 해줘, AS도 해줘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도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에 우리가 이명박 맞습니다. 정부 때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되게 많이 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가성비가 네. 미국이나 유럽의 절반이라고 보면 그러니까요. 돼요. 같은 성능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그 세계에서 이 값에 이런 무기를 살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우리나라 방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미래가 밝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 들고요. 하나 덧붙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그 급변하면서 네. 그 무기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로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사실.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막 그 조찬회동 할 때 아침밥 먹을 수 있게 장가 가냐 뭐 남자도 혼자서 잘 챙겨 먹으면 되지 여자가 무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맥락 아니고요. 혼자 살 때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럼요, 여성들도 그럼요.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 때는 아침을 잘 혼자서는 안 잘 안 먹어요. 챙겨 먹게 돼요. 예, 안 누가 챙겨 있어야. 먹는데 그렇죠. 예. 둘이 있으면 아침을 신혼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지금 같이 살아도 안 챙겨 먹지. 야, 혼자 사는 거는 진배 없다. 그리고 근데 저도 네, 그런 맥락이었다. 초반에는 어쨌든 예, 신혼 때는 어땠어? 밥도 신혼 때 먹고, 아침에 예. 밥도 먹고 뭐 서로 저는 아침에 영양제도 삼겹살 먹고 출근했어요. 아침에. 야, 예, 그런 맥락이다. 제가 그러겠습니까? 예, 오해하지 저는 제가 않으시고. 밥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럼요. 박형관 기자가 밥을 저 하시고. 밥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네. 저희 집도 그 남편이 합니다. 예, 엄마가 바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맥락이었지 절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있었던 다시 중동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네. 머리 아프지만 이 얘기해야 됩니다. 자 어제 15년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저는 한 20년을 예상을 했어요. 다른 오, 방송에서. 20년. 근데 네. 20년을 예상한 게 좀 근거가 있어요. 제가 네. 그냥 한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최하가 10년이에요. 10년 이상 50년 이하. 그리고 네.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그래서 오히려 방조가 최저한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10년 이상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예를 들면 12.12 내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전두환은 우두머리고 나머지는 그렇죠. 다 주요 임무 종사였잖아요. 예를 들면 허화평, 허삼수 이런 군인들한테 3년? 구형이 15년이었어요 그때. 그때.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 6년, 8년 이렇게 이제 네. 나왔는데 네. 구형이 15년이었으면은 이번 사안이 그러면 12.12보다 예.
더 무게가 낮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특검도 어저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군부 내란보다도 더 국격을 그쵸. 손상시켰다. 이미 민주주의 국가로 여기까지 우리가 진입을 했고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45년 45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네. 그럼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20년 가야지. 예. 나름의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제 15년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불만이 있으신 많으셔요. 분들도 예. 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특검은 어쨌든 특검의 입장이 있는 거고 네. 이제 15년이 기준이 됐으면은 윤석열하고 김용현은 제가 보기에는 무기징역 이상이다. 이거는 그렇게 좀 가일 것 같아요. 오, 네. 선고도 무기징역 이상 나온다? 구형은. 그래서 선고도 저는 이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15년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제 한덕수는 그러니까 구형하고 선고를 똑같이 갈 수 비슷하게. 있다. 비슷하게. 그리고 법정 구속한다. 법정 구속해야죠. 이거는. 네, 그렇게 본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이거 봤을 때 왜 이렇게 적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 50년 나올 줄 알았는데.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란 공모했다라는 그렇죠. 걸로 구형만 예비 음모. 20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선고 9년 나왔긴 하니까. 그러니까 네. 구형이 사실 거의 선고는 구형의 절반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7년 8년 나오면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오네. 살아 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이게 너무 용납이 되는 건가? 네.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위적으로는 사실 15년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고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그 막대하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격을 손상시켰다라는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형은 15년.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정주 기자가 가장 현타가 올 수 있는 구간이다. 10년에서 15년이. 네, 근데 어제 법정 구형 떨어질 때 한덕수 전 총리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게 일절 변화가 없었다.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김앤장이 돼 있어서 그런가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창에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했겠죠. 그 정도 나올 예, 거다. 그 정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저도 네.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옛날 사례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네. 뭐 항소도 해야 될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퉈보겠다라는 거고 저는 어제 이제 한덕수의 최후 변론 1970년에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어왔다. 예. 그날 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혼란한 기억을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치고 네. 비록 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은 찬성하거나 도우려 했던 일은 결단코 없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 입만 벌리면 구라야. 1970년에 공직에 입문했다는 거 빼놓고 다 구라야. 다 구라. 입 벌고 입 벌고. 예. 진짜 행한다. 이날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거 공판에서 이승만 판사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근데 네. 왜 안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륜 있는 국무위원들이 와서 와서- 막기를 기다렸다. 네. 조태열 뭐 이런 얘기. 네가 제 연륜 있잖아. 50년 있다고 했는데 뭘 누구를 연륜을 찾아. 제일 많으면서. 제일 많으면서. 제일 선배면서. 아,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것도 충돌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상호 모순이 있다. 그렇게 예. 충격적이었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더라?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충격적인 일인데 왜 기억을 못 기억이 하는 안 거냐? 나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죠. 나 이렇게 내가 제정신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나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나 나이도 많고 불구속 재판 계속 받게 해줘. 이제 이런 입장의 피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번 순방 가면서 제가 남아공을 갔지 않습니까? 네네. 남아공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네, 만델라. 처음에 만들었던 곳인데 맞습니다. 거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원래 좀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못 돌아다녀서 취재를 못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그 진화위의 청문회가 계속 열려요. 근데 진화위에 어떤 권한이 부여되냐면 사면권이 부여가 됩니다. 진화에. 네, 그러니까 그때 아파르테이트 당시에 어떤 가해자들이 나를 사면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청문회를 열어서 너 사면해도 되는지를 봐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네. 있느냐. 예. 그러면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뭐 중한 정도가 그래도 좀 경하다 낫다라고 하면 사면을 해주는. 네. 근데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약간 좀 본인의 죄를 최대한 어떤 드러내놓고 사죄를 하면 우리가 좀 봐줄 수도 있는데 네. 마음으로써 우리가 법으로 물론 다스려야겠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네.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더 화가 난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더 그 좀 참담하긴 해요. 네. 네. 저는 이런 거짓말이 더 제일 불쾌한데 그날 밤에 혼란한 기억을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거짓말로 일관했잖아요. 현재 우리가 CCTV로 한덕수의 거짓말을 다 목격했는데 자기는 이제 와서 CCTV를 보니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라는 식의 구성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끊임없이 이제 모순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건데 굉장히 사악하고 파렴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덕수는 관용차하고 법카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 이게 이제 친구들의 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공직의 최고봉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정부를 막론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관료 사회가 한덕수처럼 살면 나도 50년 공직생활 할 수 있다. 이런 지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에게 정말 인생의 철퇴를 내려주어야 다시는 한덕수처럼 살면 큰일 난다. 이런 표징이 생겨야 되는데 15년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초코파이 절도 사건 기억하시죠? 1,050원. 항소심에서 무죄. 그 경비 순찰도에다가 초코파이 경비 먹은 거. 저기 초코파이랑 뭐 그렇죠. 두 개 드셔서 1,050원. 무죄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거예요. 솔직히 창피한 겁니다. 예. 지금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잘하네. 진짜 대한민국 판사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기들 무슨 룸사롱 300만 원 직위원. 그다음에 제주도 판사들 그거 알고 봤더니 무슨 뭐 7080 애기 좀 보러 가야지. 이런 무도한 인간들이 나서서 재판한 결과 그 벌금 5만 원, 벌금 5만 원이 뭡니까? 벌금 5만 원이 그렇게 엄격한 사람들이 지금 이 내란 재판 이따위로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진짜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게라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고는 제대로 나오겠죠. 저는 이진관 판사의 내공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김준일 평론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구형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무슨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구형의 한 절반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이진관 판사가 그동안 해왔던 엄정한 진행 그리고 본인이 오히려 내란 방조 혐의뿐만이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도 기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특검에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15년 가까이 나올 것 같다. 12년에서 15년 그 사이로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 그래요? 12년에서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내란 재판 직위원 윤석열 1월 7일 또는 9일에 변론 종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까요? 원래 12월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1월로 늦춰지고 2월에 정기 인사 있어요. 2월 마지막 주에. 그 전에는 1심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박형광 기자. 직위원 판사를 믿습니까? 또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좀 증인이 많은데 천천히 하시죠. 뭐 하면서 늘 뭐 또 윤석열 안 나오면은 또 안 나온다고 좀 밀어주고 그러면서 또 미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매우 불안하다. 매우 불안합니다. 매우 실제로. 불안하다. 저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안 믿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뭐 환경들은 믿는데 직위원이 대놓고 그거를 판결을 안 내리고 인사에서 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법원도 그거는 법원도 그렇게 되면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고 솔직히 뭐 굳이 봐줘야 될 대법원이 뭐 봐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할 거예요. 2월 안에 할 거다 인사 전에. 인사 전에는 한다. 인사 전에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사 전에 못하면은 직위원은 보직 이동을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 마무리 짓고 와야지. 그러니까 직위원도 본인이 딴 데 인사를 하고 싶으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2월 전에 판결 최종 나오는 거는 별로 걱정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뭘 걱정해요? 1월 18일에 구속 만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내란 특검이나 최상명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 그거는 보면 될 것 같고 윤석열이 풀려나면은 국가적으로 정말 불행한 일이죠. 또 내란 선동하고 또 윤석열 뭐 이렇게 지지 세력들 만나고 환호하고 뭐 누구 정치인들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저는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국민의힘 뭐 벌벌 떨고 있다. 썩열이 나올까봐 지금 진짜 야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냐. 일부러 야 직위원이니까 일부러 지금 재판 천천히 한 거야. 이거 민주당의 첩자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할 정도로 완전 쫄았다 지금. 윤석열 풀려날까봐. 풀려나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같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민 정서라는 게 어쨌든 연결을 생각하니까 단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내란이 엄중한데 어쨌든 네. 처벌을 받았으면은 그래 뭐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건데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거든. 왔다 갔다 하고 장도격이 또 한번 바로 보러 가야지 그러면은. 아니 근데 저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게 되면 그때는 국민들이 또 법원 앞으로 가서 응원봉 들고 또 집회를 해야 되는 생각만 해도 거예요. 아찔하네요. 생각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저는 조희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지 그런데 지금까지 지규현 판사가 해놓은 게 없어요. 재판 진행을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뭐 계속 모니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장관한테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 우리 여사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내 사건 어떻게 되는 거야? 김정수, 김혜경 사건 어떻게 되는 거야? 김명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등등 막 물었다는 겁니다. 인사에도 개입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사건 지휘도 한 거예요. 이게 작년 5월 15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월 13일에 네. 갑자기 검사장 인사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네.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석이 그 유명한 7초 침묵. 쫙 그러니까 있었어요. 네. 그러다 맞아. 뭐 뭐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에 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나 뭐 그런 얘기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제 이게 타임라인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5월 이제 이때 13일 날 인사를 냈잖아요. 인사를 누가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검찰총장의 그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5월 13일에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인사권자는 김건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 김건희라는 거예요. 그 앞단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왜 나를 수사를 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네. 5월 15일 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인사권으로 내 힘을 보여줬으니 이제 내 말 더 잘 들어. 네. 이거를 이제 박성재한테 직접적으로 압박을 한 거고 구체적인 수사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거 이제 이원석이 지시한 거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거냐 이런 것까지 박성재를 통해서 본인의 수사를 이제 무마를 하려고 했던 거. 5월달에 네. 이런 일이 있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 3일 날 이미 올해 6월달에 보도가 나온 건데.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김건희랑 33분간 통화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됐냐면은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김주현한테 전화를 해요. 10초예요, 10초. 그 다음에 김건희가 김주현한테 18분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휴지기가 있다가 김주현이 김건희한테 15분을 해요. 자, 이거를 재구성을 제가 해보면은 윤석열이 전화를 한 거지. 야, 우리 와이프가 할 말이 있대. 전화 좀 받아줘. 뭐 이렇게 된 거지. 네, 10초 만에 끊긴 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또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한 거지. 민정수석님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라고 하면서 조곤조곤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끊고
알아본 거야. 네. 알아본 다음에 김주현이 다시 비화폰으로 네. 김건희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7월 3일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은 김건희 지금 소환 조사 얘기가 있었어요. 도이치모터스 두 가지 하고 명품. 그래서 실제 7월 20일 날 소위 말해서 폰 반납 조사가 안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를 조율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을 했고 10월 10일에서 11일 날 김주현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바뀌었어요. 네. 둘이서 이제 비화폰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열흘 뒤에 일주일 뒤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 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그러니까 한 세트다. 한 세트예요. 한 네, 세트. 네. 불기소 되고 무슨 일이 있었어? 네. 준수하게 생긴 이 씨랑 김건희랑 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제 지인이 무혐의를 받아가지고 오늘 표를 한잔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음주운전까지 다 이게 된 거다. 한 세트야 이게 지금. 네, 기뻐가지고 세강자랑.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쭉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저는 이게 쭉 이어져서 제가 계엄까지 가는 거죠. 그 후단은 이제 우리 박형광 씨가 맡아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게 쭉 듣다 보니까 이 타임라인이 딱 맞춰지면서 제가 순방 가면서 잘 못 챙겼던 부분들이 다 맞춰지네요. 그래서 딱 보면서 순방에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순방하게는 지금 너무 아쉽다 이게.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사실상 김건희가 V0의 역할을 했고 그럼 계엄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비행위를 감추기 위한 계엄이었을 텐데 그럼 실제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를 그렇죠.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김건희 씨가 자기 수사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던 거고 내 수사는 막 이렇게 뭐 명품백도 수사해라 도이치모터스 맨날 난린데 김정숙 여사 샤넬 자켓 왜 그거 수사 안 해? 김혜경 법카 그거 왜 그거 수사 안 해? 김명수 대법원장 그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론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저는 이런 압력이 실제로 근데 자기가 그냥 남편한테 툭툭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실무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내용을 소통했다고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딱 떨어지는 국정농단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가 벌어질 때 아니 여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든지 하면 뭐 이렇게 난리를 쳤겠지만 무서워서 얘기도 못했겠지만 여하튼 그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쵸?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이러면서 목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방어 불가. 이참에서 계엄으로 뒤집지 않으면 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아니 그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최고의 그렇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박형광 기자가 기자상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한국 기자상이야. 그러니까 이달의 기자상도 받고 그럼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계엄은 뭐 국가의 불행이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빨리 끝난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진짜 최대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한미 관세 협상했다고 생각해봐. 아찔하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참 그 답답한 세월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서 참 그렇긴 한데요. 여하튼 뭐 일장일단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생명과 목숨이 걸려 있었던 거라서 매우 위중한 일이었다라는 말씀.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정말 김건희가 대통령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좀 참담하기도 하고 이게 그 왜 예전에 대선 때를 반추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선 때 뭐 그래도 어떻게 영부인이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자들도. 그건 상식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방심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권력 감시해야 된다. 언론이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김건희 씨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이 드디어 법정에 나와서 같이 죽을 수 없다. 그 명품 가방 그 허위 진술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법정에서 나가버렸어요. 유경옥 행정관이 진실 고백을 하기 시작하자 그냥 나가버렸다라는 건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2월 3일입니다.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주기가 되는 날 그날 김건희 씨가 최후 진술을 하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일단 최후 진술은 조금 이거는 중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건희 재판은 앞에 부분 이제 출석한 것만 하고 굉장히 짧게 하거든요. 그거는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내란 재판은 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중계를 계속 주장해왔지만 그거는 뭐 재량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최후 진술만은 전 국민이 좀 보고 들을 필요가 있겠다. 네. 예. 아무것도 아닌 제가 또 뭐라고 할지 I believe 깔아줘야 돼. 깔아주면서 네. 뭐 이거를 보면 좋겠고 각자 노생이에요. 사실은 저는 유경호까지 이렇게 했으면 진짜 남은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 진짜 살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그라프 목걸이는 나는 받은 적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완벽하게 김건희를 배신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건진이 그걸 폭로를 했잖아요. 네. 김건희가 이렇게 우리끼리 입을 맞추자고 얘기를 했느니까 이것까지 부인을 하면은 본인한테 불리한 건데 어쨌든 그라프 목걸이는 지금 사용감도 좀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김건희 편을 좀 들어준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유경옥 씨가 완전히 절연한 건 아니다.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올 대목은 얘기를 하고 여전히 김건희하고 묵계를 가져야 될 대목은 갖고 가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컨테이너 한동 그러니까. 이거 그때 어디로 간 좀 거냐. 쫓아다니셨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토비 언니는 절대 아니다.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다른 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특검이 금방 요청하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안에 귀금속도 귀금속이지만 새로운 의심의 단서가 생긴 게 최근에 그 궁중박물관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 네.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여기에서 대여해간 우리 그 문화재들, 이 문화재들이 상당 기간 있다가 돌아갔는데 거기 있는 게 진짜일까 위작일까? 근데 거기에 있으면 많아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무 분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데까지 손을 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거든요. 그 김준혁 의원이 사실은 그 역사학자고 박물관에 근무했던 학예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수장고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선의 역사와 얼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때 막 모자 쓰고 막 그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를 그냥 휙휙 예고도 없이 들어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데나 어저에 앉고 말이야. 막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더 궁금하다. 컨테이너의 행방이 매우 궁금하다. 찾자 컨테이너 찾자. 찾을 수 있을 것 수사대를 같은데. 좀 기자들이 좀 민항 기자들이 나서서 취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환한테 시켜보죠. 김환한테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오자마자 어제 몇 시에 귀국했어요? 어제 이제 도착했을 때가 9시 반 이랬죠. 네. 오시자마자 쫙 보고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있으니 지금 그 법정 연어회 술 파티 이 법정에서 그 국민참여 재판 하다가 그냥 강제로 나가버린 퇴정해버린 집단 퇴정한 그 검사들 그리고 또 그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의 이 감찰 너무 심하더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찰을 해라 이런 그 지시를 했어요. 그냥 그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보기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애 그러니까 평론가? 이게 이제 기피 신청을 검찰이 낸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형사소송법 18조에 뭐 이제 피고인이든 검찰 측이든 이거는 낼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권리이고요. 네. 그리고 퇴정한 것 자체도 사실은 아예 사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그렇죠. 옳든 그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저기 성남 FC 사건 이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때 이제 이게 기간이 그 기소까지 이제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검사들이 다른 데로 이제 인사 발령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재판에 나오기 위해 하루짜리 그 발령을 낸 거예요. 1일 발령을 여기도 냈다가 또 다시 복귀하고 그런데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검사 퇴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재판부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그때 검사들이 집단 퇴장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치는 않은데 없던 일은 아니다. 없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재판이 좀 특수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12월 15일부터 19일에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증인들을 그때 이제 연어회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교도관을 40명인가를 다 증인으로 신청을 한 42명. 거예요. 예, 42명을. 네. 교도관 42명 포함해서 증인으로 64명. 검찰이. 근데 그거를 그 짧은 기간 동안 5일 동안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국민참여재판을 형해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게 다 할 필요 없고 그날 12월 17일에 그때 그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의 그 담당 직원만 부르면 된다 이렇게 이제 판사가 한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반발하고 나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재판 기피 신청은 권리기는 한데 이거를 기피 신청을 하면은 일단은 받아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아까 기피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이게 기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12월 15일에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이 못 열립니다. 그리고 항고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항고를 하면 그게 한 3달 걸리거든요. 그럼 또 그 기간까지 또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본인들의 범죄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피 신청을 했고 뭐 퇴정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범죄를 피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네, 본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한 어떤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거나 발각될 것을 우려해서 이 재판 자체를 형해화시키면서 뒤로 미루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건 안 된다. 감찰해라 검사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진관 판사가 엄청 외로울 거란 말이야. 힘들고. 그러니까 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어떤 사법부에서 사실은 그냥 남들과 다르게 하면서 많이 어떤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형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원래 관행적으로 하던 선고보다 더 높은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한 또 부담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다 떠나서 이하상 그다음에 권우현 이 두 변호사의 저는 기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일각에서는 자기 정치하는 거다. 그리고 그 피고인인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변협 자체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꼼수가 있을 것 같다.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변호사는 제 돈 내고 비싼 사람 써야 된다. 이거 누가 해준 건 줄 아세요? 정광훈이 붙여준 거예요. 정광훈 측에서 네. 원래 예전에 이하상이 자유통일당의 이름이 전신인 국가혁명당 2022년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네. 최종은 아니었지만 경선을 했던 사람이고 정광훈 변호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제 뭐 돈도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야 우리 사람 붙여줄게 했는데 이게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국선을 써라 그냥 돈 없으면은 이상한 사람 붙여준다고 다 넙죽넙죽 받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고요. 이 사람들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목적이에요. 본인 자기 정치도 있고 지지자들한테 뭐 슈퍼챗도 받고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최고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 저도 거기에 방점을 찍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하상 누구지 권우현 이 두 사람이 이번에만
뭐 특별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저희가 참여연대 민변 두 활동가들하고 초반부터 내란 재판 모니터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새 재판을, 그러니까 뭐 윤석열 재판, 김용현 재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조지호 김봉식 재판, 이 재판을 싹 다 모니터를 하는데 제일 심각한 재판이 김용현 재판이라고 했어요. 이 김용현 재판 가운데 벌어지는 무도한 변호인 측의 행위를 지기현 판사가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도 네, 다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다른 재판보다 제일 심각한 재판이어서 누구보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감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그게 외화되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여기 중국인들이 있다 왜 안 잡아가냐, 뭐 박수치고 뭐 별별 행동을 다 해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에는 저는 이 내란 재판 자체가 내란은 무슨 내란이야. 그냥 했다 치고 넘어가. 뭐 이런 방식으로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논점 이탈을 하기 위한 뭐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라야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울렸잖아요. 노래 거기에서. 좋으니까 들어보라고. 노래 좋으니까 계속 들어보죠. 막 미친놈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라야지 이게 그러니까. 받아주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직위원의 책임이 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하상하고 이쪽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5번을 냈어요. 직위원한테. 좀 받아주지 직위원은 잘못 신청하면은.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난동을 피웠고 네. 직위원이 이제 골머리를 앓으니까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또 밥 대되니까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네. 그러면서 또 이제 직위원은 그러니까. 달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더 기고만장해진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진관한테 이제 이진관 판사한테 응징을 당한 건데 이거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로 맞습니다. 이거는. 예. 네. 특히 내란 재판입니다. 예, 국민들을 다 피바다를 만들려고 이 국회대로 피바다 될 뻔했어요. 그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족 오락관 아까 김승원 의원님은 명랑운동회 얘기한 시대별로 다 이제 프로그램이 다른데 하여튼 이렇게 재판을 희화화시키고 있는 직위원 판사 문제는 입이 아프더라도 매일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중앙선관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알아봤더니 2024년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분석한 결과 헤어샵에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 다음에 헤어 메이크업 비용에 가장 많이 지출한 401만 3천 원인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인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미장원 갈 일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형광 기자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저는 그 본인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정치 자금을 준 지지자들이 허용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해요. 근데 다만 좀 재밌는 거는 이 두 분 다 그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친하죠. 그 이주영 의원은 또 개혁신당 의원이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은하 전 대표를 네.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당비로 헤어 메이크업 해도 되냐고 자기한테 물어봤다. 그걸 보면서 자기는 이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비난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당비로 그렇게 하나 정치자금으로 그렇게 하나 사실은 다 똑같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쓰는 비용인데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 배웠나 봐요, 이준석 대표한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근데 뭐 헤어 메이크업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포천인데 네, 청담동에서 요건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하거나 자기 지역구에서 했으면 언니 실거주지에서 했거나 하면 그건 좀 이해 가능한데 국회 1층에도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잘하시는데 그분 저 거기서 머리 많이 잘랐는데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이주영 의원은 지금 2024년 한 해 동안 400만 원을 쓴 거니까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어휴. 비용을 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많다면 많은 걸 수도 있지만은 네. 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헤어나 메이크업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다. 과하진 여자들. 않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김용태 의원은 83회를 방문했으면 나흘에 한 번씩 한 거예요. 헤어샵을. 왜? 아니 갈 수는 있는데 왜? 자주 잘라야 되나 머리를? 그러니까 그냥 48에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략적으로 나흘에 한 한 번씩 갔다. 청담동에 가서 헤어를 한 거니까 김용태를 이제 가끔 이제 뭐 방송하러 뭐 네.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굉장히 항상 깔끔하게 머리도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하면 길거든요. 이렇게. 예. 저는 머리를 두 달에 한 번씩 잘라요. 그렇게 예. 3달까지 가요. 그냥 예. 잘 안 자르고 그냥 길러요 이렇게. 나야말로 미용실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이해는 돼요. 이게 근데 나흘에 한 번씩 예. 가는 거는 나는 열심히 다녔다. 그러니까 뭐 의정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머리 자를 시간에 좀 더 봐라.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하나 저는 그 지난 대선 때인가 제가 포천에 왜 갔었지? 하여튼 그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포천 지역 구민들이 김용태 의원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김용태 의원이 좀 지역구 활동에 좀 자주 만나기를 희망한다라는 지역 구민들의 그 인터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서. 포천 헤어숍. 청담동 가시는 분이 포천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대체로 이런 비용은 개인 비용이니까 사비로 쓰고 예전에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선배들의 문제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후배 정치인들이 이런 비용에 뭐 돈을 많이 썼다라는 차원에서 오마이뉴스가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11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거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저 마지막 쿠팡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명현 특검팀, 최혜병 특검팀이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내란수계, 그 다음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 다음에 장호진 전 안보실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시원 전 그 비서관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예 기소유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되게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6명에 대해서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또 노동자가 새벽 근무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올해로 4번째거든요. 쿠팡 전문 기자. 박형환 기자는 진짜 쿠팡 전문 기자. 예, 가장 들을만하다. 쿠팡과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새벽 근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봐야 된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네. 새벽 배송과 쿠팡의 배송을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어요. 이 졸음운전이 왜 생기냐? 못 쉬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되게 해결책이 간단해요. 쉬게 하면 돼요. 근데 쿠팡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쉬면은 내 노선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 주 6일, 주 7일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졸음운전이 엄청 심각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쿠팡에서 계속 사람이 죽을 거다. 근데 언제 이게 안 알려진 죽음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쿠팡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계속 알려져요. 네. 그게 국감기간이나 이렇게 쿠팡과 관련된 이슈가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많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사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예, 이거 관심 가져야 되고 사실 제가 민주당도 그렇고 다 여야 할 거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드리는데 이것과 별개로 또 이 배송과 물류창고 노동은 따로 봐야 되거든요. 물류센터 노동은 물류센터에서도 사망하셨죠.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뭐냐면 뭘 고치면 되냐면 물류센터에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면 돼요. 냉난방 시스템이 안 됩니다.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창고니까.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라서 법으로 그렇게 돼. 거기 사람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게 뭐냐면 쿠팡은 그 물류센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핫팩도 못 들고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핫팩을 하나씩만 나눠줬어요. 1인당. 아 진짜.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하다가 사망하신 분도 그렇게 사망하신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때 동탄에서 사망하셨는데 그 제가 기사 썼었는데 그때 이제 쿠팡이 청문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우리 물류센터에다가 냉난방 시스템 도입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근데 그 왜냐면 비용이거든요. 물류센터 한 곳 제가 안성인가에 물류센터 한 곳에 냉난방 시스템 도입하는 400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하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거죠. 이거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알고 있고. 근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여야 할 거 없이 이번에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이 이슈가 확실하게 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주에 저희가 섭외를 해서 국회 환노위원장 모시고 쿠팡 문제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행령을 좀 도입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을 줘야 된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그게 그렇게 적용되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희 보통 1시간 일하면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게 약간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속 일을 시키고 점심시간 1시간 주고 계속 일을 시키고 그래도 법적으로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화장실 가는 것까지 통제를 했던 쿠팡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 통제가 좀 낮아졌지만 수위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쿠팡보다 더 힘든 데가 있어. 물론 힘든 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의 기준은 내가 미수금이 생길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일하면 돈을 안 줘, 뭐 늦게 주거나 쿠팡은 제때 주긴 해요. 그런 차이를 말하면서 쿠팡이 더 나은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쿠팡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대관 업무하는 고용인이 많아요. 네, 여야에 대관 업무를 맡아서 뭘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변협에도 변협의 주요 보직자 가운데 쿠팡 관련자가 5인이 있다. 이름은 고소고발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다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진짜 답답합니다. 대관 라인을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쿠팡이 대관 라인 그렇고. 엄청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거 못하게 하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쿠팡이 냉난방 시설 설치하는 그날까지 취재 편의점 계속 그리고 보도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마디 하고 가고 싶은 게 그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을지로위원회도 작동을 잘 안 합니다. 쿠팡이? 그러니까 쿠팡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을 안 해요. 그 왜냐하면 제가 뭐 이름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박원순 전 시장의 라인에 누군가를 영입해서 쿠팡이 굉장히 대관을 열심히 펼쳤어요. 그게 사실 을지로위원회랑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건 의심이다 이렇게. 네. 예. 취재할 게 많네요. 진짜 순방을 갔다 와도 취재할 게 많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조금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내용 가운데 연어회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내일 김광민 변호사 오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검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나간 건지 그 상세한 그 현장을 본 얘기를 바로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그 현장에 계신 것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에 드셨죠? 네. 맛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훌륭한 메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